다음은 그 대장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의 병기별 치료 과정, 그러니까 대장암 이제 수술을 다 마치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의 주 치료는 뭐니 해도 수술입니다. 그래서 대장암을 제거를 하는데 주위에 정상 조직을 여유를 두고, 그러니까 대장 점막에 충분히 여유를 두고 또 혈관과 림프절을 같이 제거해 주는 게 이제 치료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전이암의 경우도, 대장암의 경우는 전이암과 함께 정상 조직에 여유를 두고 절제를 하게 되면은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의 주 치료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장암 치료 원칙은 수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수술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네, 처음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요즘은 약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 대장암에 쓸 항암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5FA라고 하는 기본적인 약제 외에는 우리가 쓸 약이 없었는데, 그 위에 이제 옥살리프라틴, 이리노테칸 이런 약제들이 나오고 또 표적 치료제 나오면서 약제 반응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우리가 약물 치료로 이제 수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수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우리가 보조 항암제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아 하시는데, 이 보조, 그러니까 수술도 하기 전에 항암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항암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사실은 대장암은 수술이 우선이고 수술이 제일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는 사실 조직 검사가 나온 뒤에 우리가 고민하셔도 됩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조 역할이고, 대부분 방사선 치료는 이제 직장암, 그것도 중부 하부 직장암에서 우리가 보통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이가 일어나도 대장암의 경우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완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게 이제 다른 암들하고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대장암 수술의 그럼 원칙은 뭔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대장암과 그 주위의 일정 범위의 림프절을 충분히 제거해서 치료 목적도 있지만 정확한 병기를 알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치료가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병이 얼마나 진행되는가를 알기 위한 방법이 바로 수술이 되겠습니다. 대장암의 치료 방법은 이제 전통적인 치료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 이 두 가지가 있겠는데, 전통적인 치료 방법은 이제 수술 방법이 있겠죠. 전통적으로 개복 수술, 그 다음에 요즘 복강경, 로봇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복강경 수술은 이제 결장암, 그러니까 대장암을 결장암하고 직장암을 나눌 때, 결장암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개복 수술하고 성적이 유사하다라고 나왔지만, 직장암의 경우는 유사하다는 보고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완벽하게 직장암이 복강경 수술이 종양학적으로 개복 수술하고 비교해서 좋다라는 거 아니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사실은 아주 완벽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직은 논란거리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은 이제 복강경의 하나의 더 나아간 이제 기법이 되겠는데, 이거는 굉장히 골반이 좁고 깊은 환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시야를 좋게 해주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도 상당히 여러 가지 기구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해야만 조금 더 이제 환자에게 용이하고 의사에게도 용이한 그런 이제 수술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요즘은 수술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묻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개복 수술이라는 건 굉장히 이 상처가 굉장히 크고 길었습니다. 그런데 복강경이 나오면서 사실은 복강경 수술 정도의 상처면은 요새는 다 수술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복강경이나 로봇이라는 게 우리 이제 쓸개 수술하는 것처럼 뭐 1cm 정도의 흉터 하나도 안 남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절개를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그 정도가 요새는 이제 개복 수술도 굉장히 그 상처가 작아지면서 사실은 상처에 대한 고민은 이제 거의 비슷비슷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되겠고, 그거는 이제 수술하는 선생님이 그냥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는 이제 수술 방법에
치료법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국소 치료법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는 선생님들 표현을 빌리자면은 수술은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떼어내는 거라 그러면 방사선은 이렇게 둔탁한 칼로 이렇게 뚝뚝 무나 두부를 자르듯이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 방법도 있고요. 특수한 방사선 중에 사이버 나이프라든지 양성자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와 있지만 중립자 치료라든지 이런 이제 특수한 방사선 치료들이 국소적인 치료법으로 이제 특히 재발 환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항암제, 5F가 아까 90년대 이전까지 있었고 90년대 이후에 옥살프라틴, 이노테칸이라는 이제 아주 큼지막한 이제 좋은 약제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표적 치료제들, 아바스티나 루틱스라든지 플리버세트, 레고라페닌 이런 약제들이 이제 표적 치료제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 그래가지고 또 면역 종양제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대장암 중에서도 이제 MS하이라고 하는 그 유전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재발했을 때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MS하이로 나오는 종양이 대장암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이제 하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하고 면역세포 치료 이런 것들은 아직은 대장암에서는, 특히 고형암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로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치료법이 나와 있는 약제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손을 넣고 하는 손 보조 하이브리드 복강경 대장암 수술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학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간전이가 같이 있을 때 수술을 이제 대개 이렇게 같이 합니다. 세 사람이 하는데, 이제 제가 먼저 가서 대장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초음파를 보고, 초음파에서 간 수술하는 선생님이 수술을 뗄 수 있는 거는 간을 표시를 해갖고 위치 확인해서 띄게끔 하고, 뛸 수 없는 거는 영상학과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면서 고주파 열 치료를 갖다가 우리가 동시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세 사람의 전문의가 들어와서 이제 한 환자를 그냥 동시에 수술하는 이런 치료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다학제 협진들이 많이 우리는 하고 있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대장암 치료를 이제 여기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아까 대장암의 결장암과 직장암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둘 다 결국 최종 목표는 수술입니다. 근데 결장암의 경우는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하고, 보조 항암제가 필요한 경우는 보조 항암제를 한다. 근데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갖고 수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결장암의 치료 원칙이 되겠고요. 직장암은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중부 하부 직장암의 경우에서는 특히 수술 전 방사선 항암 치료를 우리가 먼저 해주는 게 우선 좋다 그래서, 물론 조기암이 아닌 진행성 암에 대해서 얘기입니다만, 진행성 직장암의 경우는 중하부 직장암의 경우 수술 전 방사선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했고, 그다음 보조 항암제 필요한 경우 한다.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런 거 필요 없이 병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경우, 혹은 상부 직장암의 일부에서는 이제 수술을 먼저 할 수도 있겠고, 그 이후에 보조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암도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약물 치료 이런 걸 먼저 해갖고 수술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이런 치료의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릴 대장암 병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긴 한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병기라는 걸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 하는 T병기라는 게 있고요. 그 혹 주위에 림프절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N병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N이라는 건 림프노드라고 해서 N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세 번째가 다른 장기로 옮아갔느냐, M. 전이가 메타스타시스라고 해서 M인데, 이 세 가지를 갖고 우리가 병기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종양의 깊이를 어떻게 나누느냐. 우리 아마 부인암에서는 영기암이라는 얘기들 많이 드렸을 거예요. 점막내암 뭐 이런 자궁경부암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영기암 이게 점막내암입니다. 그래서 점막 안에만 있으면 이 T병기, 그러니까 종양의 깊이로 따지면 T0가 되겠고, 두 번째 층 점막 하층까지 갔다 그러면 종양이 점막 하층까지 가면 T1, 그다음 근육층까지 가면 T2,
근육층을 넘어갔다. T3 그 주위에 장기로 붙었다. 혹은 뭐 장막을 뚫었다. 이러면은 T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5가지로 T는 나누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림프절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 그냥 제로, 있다 그러면 1, 개수가 많으면 2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림프절 전이가 있게 되면은 뭐 하나든 10개든 20개든 있다 그러면 3기 이상이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이 병기, M병기는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다. 근데 전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4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M1이 되면 무조건 이제 4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NM 병기는 간단히 보면 이렇게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0, N0, M0면 0기고, T1, T2, T가 있고 N0, M0가 되면 1기, T3, T4가 되면 그리고 N0, M0면 2기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N이 무조건 1이든 2든 들어가게 되면 전이가 없을 경우는 3기가 되겠고요. M은 무조건 1이 나오면은 이제 4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대장암 병기가 왜 중요하냐면 병기별로 이제 생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발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대장암 병기 1기에 있어서 생존율은 거의 뭐 100%라고 할 수가 있겠고 2기에 있어서는 94%.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림프절 전이는 없지만 좀 많이 파고 들어갔다. 이거는 이제 94%쯤 돼 굉장히 높죠. 3기가 되면 이제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약 80% 정도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4기는 전이가 됐는데 여기 2가지로 나눈 이유는 4기 중에 수술이 된 경우와 수술이 안 된 경우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수술이 된 경우에는 적어도 45%, 즉 반 정도는 완치가 될 수 있고, 근데 수술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생존율이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데이터이긴 한데요. 자, 그러면 결장암 연기 1기는 수술의 보조요법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1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1기는 조기암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암도 조기암이 있듯이. 근데 조기암이라고 하는 거는 대장암 1기는 사실 조기암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게 1기라는 게 점막 하층까지 간 경우, 근육층까지 간 경우를 다 포함해서 1기라고 했기 때문에 1기는 이 사실 점막 하층하고 근육층까지 간 경우를 좀 구분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게 우리 병원에서 이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6년 동안에 176례를 해봤더니 T2, 그러니까 그 1기 중에도 근육층까지 간 경우에 있어서는 한 7% 정도가 재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기의 경우라도 이렇게 재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학회에 발표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대장암 1기는 조기암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술했더니 결장암 2기가 나왔다 했을 때는 우리가 항암제를 기본적으로 5F를 쓰게 되어 있는데 2기의 고위험군은 이제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는 2기지만 3기하고 동일한 보조 항암제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MSI 하이 종양, 아까 면역 종양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MSI 하이라는 그런 이제 H라는 종양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종양이 유전자 검사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보조 항암제 치료를 한 게 성적이 더 나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2기라도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말씀드린 이제 2기인데 고위험군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래서 T3가 아닌 T4, 즉 주위장기를 침범했다든지 장막을 뚫었다든지 대장암이 이런 경우가 이제 고위험군에 들어갔고 막혔다든지 구멍이 났다든지 그 다음에 충분히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대장 앞뒤면에 암세포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종양 근처 림프관에 또 혈관에 암세포가 있다든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얘기죠. 그다음 암세포의 분화도, 그러니까 악성도가 높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고위험군으로 쳐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3기 준한 항암제를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장암 3기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보조요법이 재발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 한 10에서 15% 정도 낮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는 이제 항암제 중에 옥살리플라틴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항암 치료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하는 걸 권하라고 되어 있지만 나이라든지 체력, 수술의 회복 정도에 따라서 이걸 뭐 100%다 해라 이런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장암 수술의 보조 치료. 누구나 예외 없이 동일한 약물을 동일한 기간에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힘들게 되면 늘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보조 치료를 했다 그래서 그럼 100% 예방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발률을 10에서 15%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통계적인 얘기지 실제로 100% 낮춘다 그러면 무조건 권해야 되겠지만 이건 보조 치료이기 때문에 100%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보조 치료에 관해서 너도나도 이제 좀 검증되지 않은 치료들이 들어와서 뭐 효과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우리 주위에서 유혹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상당히들 경제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같은 병기라도 근데 이제 지금 결장암 얘기를 했는데 직장암은 조금 더 같은 일기, 같은 2기, 같은 3기라도 직장암이 조금 더 나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장암은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골반 안에 있다 보니까 수술할 때 암 조직을 충분히 정상 조직을 많이 띄워주는 게 좋은데 골반에서 정상 조직은 골반 뼈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유를 둘 수 없다는 문제. 그 다음에 직장암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항문을 살릴 수 없는 위치가 혹시 아닌가 하는 문제. 그 다음 항문을 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살리면 또 그로 인한 어떤 배변의 어떤 장애, 이런 어떤 장애 문제가 또 오지 않은 기능의 장애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암은 사실 수술만 갖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어떤 여론들이 많고 의견들이 있어서 결국은 수술 플러스 뭔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다중 복합 치료라는 걸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갖고 안 되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다 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수술 전 방사선 항암 치료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골반 안에 직장암이 크게 들어앉아 있는데 여유를 갖고 충분히 자를 수가 없으니 그러면 얘를 어떻게 줄이면 여유가 충분히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술 전에 아예 방사선 치료를 해갖고 약물 치료를 하고 이걸 줄이면 충분히 여유를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연구가 된 거고요. 그래서 특히 직장암 중에도 상, 중, 하로 나누면 이제 항문에 가까운 하, 그다음 중간 정도의 진행된 직장암에 있어서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보다 혹은 수술 후에 한 것보다도 성적이 좋다. 그래서 요즘은 수술 전에 이런 방사선 항암 치료를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이제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조직 검사가 나왔는데 그때도 많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사실 컨센서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아산병원의 김태형 교수가 이제 그 PI를 맡고서는 한 연구인데 어드롤 스타디라 그래갖고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 그 3기 보조 치료인 폴폭스를 썼더니 이제 성적이 안 쓴 것보다 좋다는 결과를 발표해서 이게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렇게 T3, 그러니까 근육층을 넘어간 경우로 남아있든가 림프절 전이가 남아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폴폭스라는 항암 치료를 우리가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게 지금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이하로 남은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사실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에 어떤 약을 써야 된다, 보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까지 임상은 별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그냥 지켜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화두는 뭐냐면 방사선 치료를 이제 해서 남은 경우는 그런데 다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 사그러든 것 같은데 이거 수술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이제 훌륭한 미국의 암센터들에서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봤더니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을 때 그 중에 그냥 관찰만 했더니 4분의 3은 그냥 더 암세포가 나타나질 않더라.
단 4분의 1은 결국 다시 나타나서 이 환자들은 수술을 해야 되겠더라. 이런 이제 문제들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약 10에서 15% 정도는 완전히 직장암이 사그라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남은 게 없을 때는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요새 한 가지 옵션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대장암 재발을 막기 위한 전략은 결국은 각 병기별로 어떻게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결장암 2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군일 때는 3기를 쓰지만 MSI 하이 종양이 나올 때는 보조항암제를 안 쓴다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쓰자 하는 게 이제 지금 컨센서스고요. 결장암 3기는 보조항암제 치료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권하도록 한다. 하지만 뭐 모두 다 권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연령, 체력 다 고려를 하고 수술 후 회복도 다 고려를 해서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암은 중부, 하부 직장암의 경우는 수술 전 방사선 치료 후에 수술 결과에 따라 보조 치료를 이제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표적 치료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환자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표적 치료제도 보조 치료로 좀 써달라. 안 되겠습니까? 근데 표적 치료제는 지금까지 어떤 연구에서도, 그러니까 수술 후에 보조 치료로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있지만 표적 치료제는 아직 보조 치료로 입증된 약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논란이 있는 거는 이제 간 수술, 폐 수술을 아까 이제 대장암을 하면 완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반 정도는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신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그러면 보조 치료를 뭘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오래된 논쟁이면서도 답이 확실치는 않은데, 예전에 이제 놀딩거라는 유럽의 이제 외과 의사가 이걸 해서 전체 생존율은 그닥 차이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수술 전후에 항암제를 간전 있는 사람들에서 써봤더니 효과가 없었는데, 그냥 무병 생존율은 좀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도 옥사리플라틴을 써서 보조치료제를 해주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일본의 동경암센터에 있는 가네미스가 일본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한 10년 정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했더니 오히려 보조 치료를 한 경우들이 성적이 좀 좋지 않았다는 결과를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이 앞뒤가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아직도 그럼 전이 수술에서는 분명히 항암제가 뭔가 필요할 듯하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결과는 좋다는 결과가 이제 그렇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막 더 나쁘다고도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혼란스럽긴 합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에는 어쨌든 일단 뭐 그런 그 어떤 근거는 적지만 권하기는 해라라고 아직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에 또 반하는 연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만, 대장암 예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대장암 위험 요소들, 뭐 고위험군 이런 걸 얘기를 드렸지만, 그건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생활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요. 결국 예방법은 뭐냐면, 지금 국가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는 이제 그 시범 사업 중에 대장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해가지고 대장암 전 단계인 용종, 근데 용종 중에도 선종을 제거하는 것이 확실하고 제일 뚜렷한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예방법이고, 이것만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종이라는 게 이제 실제 종양이고요. 가끔씩 장염이 걸려도 용종이 되기 때문에, 그건 염증성 용종, 과증식성 용종, 이런 거는 대장암으로 변하는 그런 용종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만이 이제 유일한 대장암 예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장 내시경이 상당히 이제 저도 검사를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관장약 먹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근데 관장이 잘 안 되면은 사실은 대장 내시경 검사는 확실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변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 변에 용종이 숨어 있을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관장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대장은 위처럼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름이 많고 길이도 길고 모양도 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구석구석을 위처럼 다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영종 뛰었는데 내년에 또 있었어. 그럼 또 생긴 거냐? 대부분은 관장이 잘못됐거나 우리가 내시경에서 놓쳤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 내시경은 이제 그런 어떤 제한점이 있다는 거를 검사를 받으면 유위 내시경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황배용 교수님과 함께 이제 대장암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진단 받았을 때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플러스 이제 예방법까지 꿀팁을 전수해 주셨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한 시청자분께서는 교수님 설명 너무 잘해 주십니다.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이렇게 해주셨고, 고맙습니다. 다른 분은 교수님 설명 최고예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선은 대장 내시경에 관련한 질문이 진짜 네.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가족력이 있다면 20대부터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 이제 가이드라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을 때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으냐? 그 가족이 진단을 받은 연령 10년 이전부터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족 중에 한 분이 50세나 진단을 받았다. 그럼 적어도 40세부터는 받아라.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장이 용종이 생기고 그게 암으로 변하는데 대개 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텀을 땡겨서 받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30대들도 그냥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대장 내시경을 받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위암하고 이제 거의 그 빈도가 비슷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마무리 인사로 이제 대장암 환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달해 주시면서. 네. 대장암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암하고 달리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이가 돼도 우리가 치료를 적절히 잘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즉 수술을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수술에 준하는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장암이 처음에 진단을 받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나을 수 있는 환자가 낫지 않는 환자도 훨씬 많은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또 진행된 암 환자분들, 그러니까 전이가 많고 재발이 돼서 수술이 안 되는 이제 그런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의료진과 환자와 보호자가 이 답이 상당히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이런 재발을 여러 번 했든지 전이가 됐든지 수술이 안 되는 분들은 그래서 답답하죠. 그럴 때 이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환자가 중심이 돼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진하고 보호자만 만족한 치료를 하다가 보면은 까딱하면 환자분은 고생만 하고 결국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게 진짜 환자한테 도움이 될 건지 하는 거를 보호자하고 의료진이 환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게 결국 나중에 후회가 없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개원 9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대장암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오늘 저희 방송이 꼭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